분당에서는 집성촌을 이뤄가지고 네. 한 사람이 한 아파트에 2개, 3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는 세주택까지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도정법에 보면은 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세주택까지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에. 예.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에 인가를 신청할 때까지 그게 안 풀리면은 네. 한 주택밖에 못 주도록 돼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과거 사례부터 해서 지금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좀 심각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또 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진도로 나가봐서 네. 그럼 도시정비법상의 분양 신청의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신청 제한은 또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지 제한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네. 압구정에 있는 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네. 1990년대에 갖고 있었대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네. 또 이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택을 하나 더 샀어요. 네.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지역이죠. 그렇겠죠. 근데 네. 요번에 투기과일지구 전 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다 들어갔으니까. 네. 자, 그랬을 경우에 네. 똘똘한 한 채의 의미가 저도 사실은 비싼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는 이해를 했지만 네. 법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옛날에 90년대 갖고 있었던 말던 네. 그때는 투기과일지구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투기과일지구 나타난 게 2002년도 9월 달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도정법에 적용된 게 2003년도 12월 30일 날에 도정법에 적용이 됐지만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 강남에 있는 압구정을 버리겠어요. 뒤에 걸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이런 문에서 사실은 소급 적용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더 중요한 문제는 2017년도 10월 24일 이후에 2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단지 중에서 A단지, B단지, C단지 중에서 뭐 14개 단지가 있죠. 네.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네. 이거 매입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소급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는 저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2017년도 10월 24일 부칙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게 법률 검토를 좀 해보니까 이 법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전면 개정이 됐어요. 법이. 네.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 2월 9일부터 전부 개정이 됐는데 네. 그 전에 개정됐던 내용들이 전부 개정 속에 딸려 들어오면은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전부 개정 속에 딸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돼서 네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적용을 안 받고 네. 2개니까 여태까지 투기과일지구가 지정이 안 됐으면 해피하게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과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모두가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2개 다 받는다. 그 대신 이것도 선택해야 된다. 뭐 A단지하고 B단지가 있는데 알아서 판단하되 하나는 거의 비슷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똑같이 얻어 걸리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당연히 화를 내죠. 이게 무슨 정책이 이러냐. 예고도 없이. 네. 근데 미안하지만 도정법에서는 투기과일지구 이 부분을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도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택법에서 네. 또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똑같아요. 공고를 통해서 그냥 해버리면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를 통해서 도정법에 있는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목동의 경우는 다 받는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분당에 가보면은 이제 저 선도지구 지정 때문에 동의서를 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긴 또 분당에서는 집성촌을 이뤄가지고 네. 한 사람이 한 아파트에 2개, 3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 세주택까지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도정법에 보면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세주택까지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에. 예.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까지 그게 안 풀리면은 네. 한 주택밖에 못 주도록 돼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법적인 근거는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결국은 이제 우리 법을 좀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고 팔든지 아니면 살 때 좀 주의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제 분양 신청 절차 및 제한 기준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앞으로 매수할 때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 때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분양 신청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먼저 분양 신청 절차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네.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네. 그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지만 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그 특색이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거쳐서 이 조합이 건축 심의를 통해서 건폐일의 용적률을 확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감평을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주택이 감정평가액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평으로 갈 거냐를 네. 물어보는 건데 감정평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 통지를 받으면은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 신청 제한에 걸리게 되면은 이런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보시면은 네. 그 72조 6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 마찬가지로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6항에서는 그러나 3항이나 5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미안하지만 투기과일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죠. 분양 대상자 및 네.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A라는 사람이 속해 있으면서도 네. 그 세대에 속한 세대별 주민협회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까지 네. 해가지고 누구든지 분양을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저 분양 저 대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세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요청을 하고 분양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 주문해 보시면 네. 길게 법정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네. 조합원 지분을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음 주택에 대해서 조합원분이나 일반 분양을 할 때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다만 네. 조합원분은 여러 가지 분양 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이 그림 그래프에 보면은요. 네. 이 기산일에는 정비사업의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일반 분양이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는 당첨일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 당첨일이 되거나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일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이 분양 신청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은
일반 분양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잖아요. 네. 당첨이 되는. 당첨일이죠. 왜냐하면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의 네. 그저 청약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청약 그렇죠? 폼에서 받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옆에 판례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것도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동안에 뭐 이게 늘어지거나 네. 변경을 통해서 재당첨이 재분양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어떤 것을 기산위로 할 것이냐라고 네. 해서 당연히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기산위를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내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고 네. 일반 분양분은 밑에 있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첨일이라고 돼 있죠. 당첨일.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구지만 꼭 지키셔야 되는 문구인데요. 제가 좀 여기 뭐 단서 조항에 보면은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네. 분양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네요. 아니 이게 실제로 여태까지 우리 도정법 네. 전체의 조문을 보면은 네. 결혼은 안 들어가거든요. 네. 상속이나 이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유달리 이 부분은 결혼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확 띄어요. 네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주택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배우자끼리 서로 하나씩.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네. 그래도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네. 뭐 어쨌든 눈에 띄는 조문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결혼. 그래서 그 결혼할 때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예, 이게 또 단지끼리 결혼하는 묘한 또 설레를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1990년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네. 분양 신청 제한이 적용된다고 아까 뭐 네. 압구정 사례도 말씀해 네, 주셨고 한남동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도 10월 2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에도 아직도 적용이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조문이 참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게 위인설관이라고 네. 아예 파리대책에서 딱 짜맞춰 가지고 투기활주가 이빨이 빠졌으면은 네. 한남 3구역 같은 사례가 없겠죠. 네네. 급조해서 만든 조문이 거기서 갈아 끼워놓고 예. 빠져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예. 나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90년대나 이 지역 대단위 사업장들의 경우는 사업이 안 돼요. 늦어요. 보통. 맞습니다. 네네. 한남 3이나 이런 경우도 옛날에 2002년도 3년도에 그 한남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2000뉴타운으로 2003년도.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재정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돼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사업장들이고. 네. 압구정동이나 강남 쪽의 경우에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실효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졌는데 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다시 구역 정비구역이 지정이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양쪽 사업장들이 고가이면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만약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을 받을 이유도 없겠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서 물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도 있었겠지만은 네네. 이런 사람 사정들에서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런 조문을 둬가지고 부칙이 지금도 살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개정되면서 따라 올라갔는데 네. 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재건축 재개발 양쪽 그 투기활주가에서의 지분들을 몽창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보시면은 부칙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네네.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의 물건들은 따져보나 마나요. 서울 거는. 네네. 왜냐? 8월 3일 날 전체를 투기과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이전에 있는 물건들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네. 걸 포기하든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법조문을 잘 들여다 보시면은 부칙 조문을 보면은 앞에 거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물건은 이게 먼저 나중에 지금이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은 네. 후에 취득했던 물건은
분양신청 제한에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예. 다만 이제 저거는 받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으니까 네. 조합원 지위승계 부분은 또 거기에 얻어 걸리겠지만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뒤에 게 먼저 받았으면은 앞에 거 있죠. 그 법 생기기 전에 취득했던 거 네. 이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요 틈새가 있는데 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법조문이 예. 부칙 조문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네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야, 그럼 재밌네. 그 뒤에 게 먼저 되면은 앞에 거는 괜찮다. 그렇죠. 그런데 예.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하고 앞에 게 사실은 예. 훨씬 더 고가이고 똘똘한 한 채인데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뒤에 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겠네요. 그 밑에 거는 보시면은 네네. 이거는 저거예요. 네. 이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2017년도 10월 24일 이후에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네. 갖고 살 때 매입 당시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뒤에 게 받으면 앞에 거 못 받고 네. 앞에 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면은 뒤에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네. 크게 따지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근데 뒤에 거는 이 기준일 이후에 두 개를 샀을 경우에는 네. 두 개 다 걸려요. 어. 그래서 이것의 경우에는 앞에 거를 걸리면 뒤에 게 못 받고 뒤에 걸 먼저 받으면은 앞에 걸 못 받고 예. 아니면은 앞에 거를 포기하고 뒤에 거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순위가 없이 예. 앞뒤 조합원 일반 분양, 조합원 일반 분양 둘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신 대로 네. 오래전에 취득했던 물건에 대한 투자 기법은 또는 저 똘똘한 한 채를 밝히는 기법은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투기가열 지구가 아니었는데 네. 서울시 아파트를 두 채를 2018년부터 소유하고 있다면 네. 현재 이 경우도 분양신청 제한을 적용받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예. 서울에 갖고 있고 경기도 쪽에 분당이 갖고 있거나 12개 시도에 걸려있는 시군구에 걸려있는 경우는 예.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야, 연계가 되니까. 경기도 12개 지역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도 지금 뭐 정비 사업 하고 있고 성남도 하고 있고 예, 뭐 용인도 하고 있고 수원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걸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일산만 빠지는 거죠. 일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다운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분들 듣기는 좀 그렇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갖고 있는 거하고 네. 경기도 거하고 얽히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뭐 또 혹시 또 고양시도 또 그걸 지정하게 되면 또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어찌 보면은 고양시에도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고양시나 부천이나 뭐 이런 네. 지역들 괜찮다. 그래서 군포도 포함 안 됐죠. 군포도 괜찮네요.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번 그 10월 15일 대책 이후 때문에 분양 신청 제한과 관련 또 특이 사례가 또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법을 바꾸면서 네. 항상 그 국토부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왜냐하면은 법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법 해석이지만 이거는 최종적인 건 아니죠. 네네. 행정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지침을 주는 것인데 네네. 하도 그때 투기과열지구로 전체를 묶은 게 최초잖아요. 그리고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재당첨 제한에 그 Q&A를 자기가 2017년도 12월 6일 날 만들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네네.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의 미분양분이나 네.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당첨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면 상가는 안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렇겠죠. 이게 저 자료상으로 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와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네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죠. 뭐냐면은 네네. 최근에 그 신반포 2차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신반포 2차 제 항소심 판례가 있어요. 네. 이 판례를 보면은 그동안에 상가의 소유자가 아파트를 공급받는데 그 정권에서 정하는 비율이 정하지 않으면 1이지만 네.
정하는 경우는 0.1에서부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파트의 최소 평형이 25평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한 20억 간다고 봅시다. 네. 그럼 상가가 한 10억이라고 되면은 10억 차이가 나겠죠, 그죠? 네네. 이랬을 경우에 이 비율을 상가자 주택의 비율을 곱하는 비율을 0.1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2억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상가로 정하는 비율을 그동안에는 방배 6구역에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고등법원 판례가 역시 서울에서. 예, 원패를라.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니다. 뭐 조합하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3분의 2다. 아니면 동의율이 뭐 과반이다. 이렇게 다퉜던 것인데 네. 고등법원에서는 웃기지 마라. 100%다. 전원의 동의다. 네. 그 이유는 우리 도정법 63조 2항에서 보면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와 달리 정할 때에는 전원의 동의를 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100%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작년 얘기예요. 그게 8월 달인가.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바로 한 15일 이후에 심리 불속격을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이랬는데 이 신반부 2차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0.1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네. 서울 행정법원에서 전원의 동의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어려움을 정하게 됐죠. 그렇죠? 네네. 그랬는데 요번에 그 판례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판례에서는 네. 이건 3분의 2도 아니고 특별 결의도 아니고 전원 동의도 아니고 과반의 과반이면 족하다라고 아. 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만큼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혀졌고 그러네요. 조합도 조금 운신의 폭이 넓겠죠. 그러네요. 이런 상태에서 네. 상가 소유자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라고 한 네. 책이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신반부 2차 판례와 같이 이제 향후에 이제 대법에서 심리 불속형으로 된다고 한다면 받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도 안 되고 오프라인 장사는 어렵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마당에서. 반대 상가는 요즘 장사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다 아파트를 받기를 원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아파트를 받게 되면 분양시장 제한에 당연히 걸린다. 네네. 새로운 제 얘기였었고 그리고 국토부의 그 유권 해석을 좀 찾아보면은 네. 2022년도 2월 4일 날 유권 해석이에요. 네. 투기과열지구내 상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시청 제한을 받느냐. 여기 국토부에서는 안 받는다고 전에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유권 해석에 보면 상가로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시청 제한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서 상가 부분을 투자해서 네네.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참 최근에는 투자자들 사이에 상가의 경우는 세대의 위험이 없잖아요. 네. 주택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물론 이제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런 케이스도 요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법보다 투자자들이 더 머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법인으로 하는 것들은 괜찮네요. 물론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세금이 확 올라가니까 네. 상가 매입할 때까지 그리고 조합을 자격 유지하는 데까지는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분 받는 것은 청약 당첨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긴 한데 아니긴 이것도 한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예. 이제 질문상에서 보면은 미분양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있다고 한다면 네네. 보류 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보류 지분. 예, 보류 지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쟁점이 가장 첨예하게 내립되는데 네. 보류 지분은 우리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보면은 30세대가 넘으면은 당연히 공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청약을 받고 네네. 30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약을 안 하잖아요. 네.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보류 지분을 빼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고가로 이제 매매를 나중에 좀 분양가 하게 좀 되죠. 올려서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예. 문제가 첨예해요.
그래서 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분양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네.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미분양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당첨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네. 따라서 미분양도 그 결론이 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아직 모르겠고. 뭐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없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네. 분양시청 제한에 받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채팅창에 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네. 그거 하나만 좀. 뭐요?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에 네. 이전에 취직은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증여를 했어요. 네. 이 경우 이제 전체 증여도 아니고 이제 부분 증여예요. 네. 아마 자녀한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죄송하지만 예. 이 부분 2017년도면은 무조건 투기과일지구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 같으면은 이 사업장이 네. 그 2018년도 1월 25일 전까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으면은 네. 당연히 증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네. 내가 볼 때는 느낌상으로 볼 때는 네. 저게 재건축 사업장이었다고 한다면 네. 아다시피 재건축은 2003년도 12월 31일부터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반포의 아파트 중에서 경매와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증여를 하는데 일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10년 소유 5년 거주나 또는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죠. 거기 규정에 해당이 되면은 일부 증여는 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2017년도 이후면은 이제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아니 따질 것도 없는 게 지금 현재 투기과일지구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아마 네. 이게 이제 일반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뭔가 한데 네.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가현 6구역인가? 네. 거기도 재건축이더라고요. 보니까. 부가인 6구역이 재개발이 아니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뭐 방배동은 또 다 재건축이잖아요. 거긴 또 그렇죠. 그건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부가현 6구역도 아마 재건축으로 알고 있어갖고 아마 그분 같긴 하거든요. 아니 보니까. 만약에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존에 있던 경과조치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고 예. 만약에 그 증여를 할 때도 전부 증여가 아니고 네. 일부 증여는 뭐 요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